스크립트가 없어서 일단은 임시회의라서 간략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2024년 6월 27일 목요일 8시 30분 7차 임시 대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자 문제가 굉장히 빨리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8시 반에 한국재해예방기술원 업체에서 PT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9시 반에는 건설과 공간 메트로에서 아마 PT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충분하게 대표님 또는 우리 입주민 나왔으니까 설명을 갖다 이렇게 하시고, 또 회사의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말씀해서 우리 대표님들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한국재해예방기술원 저는 부사장 이현재입니다. 그리고 저희 재해예방기술원하고 같이 컨소시엄하고 있는 법무원 산하 우리 이동현 변호사님 같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설명은 우리 하자 진단에 대해 가지고 먼저 기술 전문인 김영원 이사 같이 왔는데, 김영원 전무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산하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질문 받고 답변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소리 났죠? 네. 그 소리 지금 다 아파트 하자 처리 계획 회사 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하자를 검증하는 목적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발생하는 하자가 이렇게 보시면 연차별로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기상일 이전, 이후로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이 연차가 담보 책임 기간이 제척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척 기간이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2년 안에 이런 하자들이 발생됐을 때는 2년 안에 하자 청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2년이 지나서 하자 청구를 하게 되면 사실은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2년 연차 안에 하자 청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뭐 어쨌든 합의를 하실 때도 사실은 모든 하자를 다 보고서화해서 모아놓고 합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사실은 합의를 하실 때 빠지는 게 없이 합의가 되고, 뭐 합의가 혹시나 안 되시더라도 이 하자 진단 보고서가 나중에 소송시에도 기초 자료로 또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입증 자료로 활용이 되고, 뭐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저희 아파트 생활 환경을 잘 처리해서 하자를 잘 처리해서 중공시대처럼 잘 개선하는 데 최종적인 목표가 있다고 보십니다. 저희가 하자를 청구하는 주체는 이렇게 소유자하고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하자 보수를 청구하는 게 하자 보수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지만 이 돈을 받을 권리는 오직 구분 소유자들한테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에서 하자 청구를 하실 때는 반드시 구분 소유자들한테 하자에 대한 하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받으셔서 하자 청구를 하셔야만 완벽한 하자 청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는 크게 이렇게 2가지 종류의 하자가 있습니다. 이 준공 이후에 발생된 하자, 준공 이전에 발생된 하자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준공 이후에 발생된 하자는 시공자가 도면대로 시공을 했지만 문제가 생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아파트 외벽에 발생하는 균열이나 뭐 타일이 깨졌거나 아니면 뭐 뭔가 장비가 작동을 잘 안 하거나 뭐 이런 기능상의 불량이 있을 때 준공 이후의 하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준공 이전의 하자는 시공자가 도면대로 시공을 하지 않은 것들,
그래서 뭐 도면에 표기가 되어 있지만 그거를 시공하지 않았거나 다르게 시공한 겁니다.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시공, 변경 시공이라고도 하는데 뭐 대표적인 게 그 세대 내에 그 저희 뭐 화장실 벽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벽체 뒤에도 사실은 몰타를 꽉 채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모서리를 이렇게 두들겨 보면 빈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도 미시공, 변경 시공, 준공 이전의 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제 검증하는 방법은 준공 이후의 하자는 저희가 각 부위별로 공정별로 발생 하자를 이제 대부분 조사하게 되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세대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도 하고요. 뭐 어쨌든 아파트에서도 하자 요청 공문 보고서를 발송을 하시니까 그 내용도 저희가 조사할 때 같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준공 이후의 하자들은 이렇게 유관 조사가 가능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특수장비를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사전에 며칠 전에 와서 이 아파트에 발생한 실제 하자를 저희가 몇 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하자 진단을 할 때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하자가 비구조 부에 발생하는 하자도 있고 이렇게 구조 부에 발생하는 하자도 있습니다. 사실 이 비구조부는 힘을 받지 않는 부재이기 때문에 이 보수하는 방법이 좀 약하게 보수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구조부는 힘을 받는 부재이기 때문에 저런 부위에 만약에 하자가 발생이 되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각각이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런 거를 구분 안 하고 시공자한테 보수를 시키게 되면 사실은 시공자는 이렇게 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구조부 보수하는 방법으로 보수를 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보수하는 기간도 굉장히 짧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보수를 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 진단할 때 이렇게 보수 공법을 잘 검토해서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뭐 어쨌든 저희가 잠깐 돌아보니까 그 외부에 있는 이렇게 조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고사목이 좀 발생이 됐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이제 3년차에 해당되는 하자들이고요. 뭐 지하 주차장도 저희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바닥의 균열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크게 발생된 균열이 좀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위는 사실은 이어친 부위거든요. 나중에 여기까지 콘크리트를 치고 이 부위를 이어친 부위인데 사실은 이어친 부위에 대한 처리를 잘 안 하면 사실은 나중에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균열들이 폭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쪽에 균열도 많이 발생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지하 주차장도 저희가 보니까 부분적으로 누수되는 부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저희가 천정에 이렇게 퍼라이트 뿜칠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누수되는 부위가 사실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위는 사실은 뿜칠이나 이런 거를 부분적으로 걷어내고 보수를 해야만 보수가 되는데 사실은 이런 누수되는 부위가 분들분들 보였고요. 지하 주차장의 바닥이나 이런 쪽도 균열이 좀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균열폭이 좀 크게 많이 발생이 되어 있었고요. 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옥상을 올라가 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공자들이 밑에서 눈에 보이는 부위는 사실은 조금 신경 써서 시공을 하는데요. 이렇게 잘 눈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부분, 이렇게 옥상이나 뭐 이런 쪽에 올라가 보면 고층 부위에 올라가 보면 이렇게 균열이나 이런 층간 균열들이 굉장히 진하게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진으로 찍어서도 이렇게 균열이 진하게 보일 정도면 사실은 이 균열폭이 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위도 사실은 균열이 있었고 일부는 이렇게 벌써부터 철근이나 철선 부식이 좀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철근 같은 것들은 사실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 철근이나 철선이 부식되면 사실은 우리 인체로 말하면 뼈가 썩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이는 척시 빨리 보수가 돼야 됩니다. 뭐 외벽의 일부 보수한 부위에 대해서도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불량한 상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옥상이나 이런 도장 상태가 군데군데 열화가 벌써 많이 됐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바탕 처리를 잘 안 했다거나 아니면 뭐 칠하는 과정에서 구막 두께나 칠하는 두께가 부족했을 경우에 좀 나타나는데 뭐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 있는 이런 경계석의 파손이요. 사실은 경계석이 이 석재로 시공이 되기 때문에 부분 보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석에 조금이라도 깨지면 사실은 이 한 유닛을 다 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비용으로 따지면 사실은 그 대비 크게 나오는 거고요. 또 그 저희 창틀이나 이런 쪽에 접합부에 누수되는 것들, 창틀 주위에 누수가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 석재의 함수, 사실은 이런 석재가 한번 물이 빨아 올라들어서 이렇게 변색이 되면 이게 다시는 원래대로 안 돌아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하자 진단할 때는 이런 석재 같은 것들은 다 철거, 변색된 석재는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걸로 그렇게 보수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상 바닥에도 일부 이렇게 보수가 되긴 됐지만 이게 보수가 원칙적으로 되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냥 눈 가리고 아우식으로 진짜 뭐 이렇게 위에다가 뭔가를 살짝 발라놓고 보수가 됐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원칙적으로 보수가 안 되면 사실은 이렇게 재화제가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 공법이 적정하지 않게 지금 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세대 부위의 일부 저희가 사실은 잠깐 와서 이제 세대 부위는 저희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이제 법원 감정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법원 감정을 하면서 전유 부위에 자주 발생하는 하자들 몇 개를 좀 가져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결로 곰팡이입니다. 그래서 뭐 발콘이나 아니면 다용도실 뭐 이런 쪽에 사실 결로나 곰팡이가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부에 있는 가구나 수장, 뭐 도배, 뭐 이런 것들이 마감이 불량, 접착이나 마감이 불량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게 세대 내 거울이 이 모서리에 이렇게 변색이 돼서 변색이나 부식이 돼서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것들이 가끔씩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절단면에 처리를 잘못해서 이런 변색이나 부식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다 하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뭐 그다음에 이제 타일 균열이 좀 많이 나타나죠. 뭐 날씨가 이제 많이 변하면서 균열이나 이런 타일면에서 균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타악하게 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저희가 하자 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실은 뭐 법원 감정도 하지만 저희 사장님 구조기술사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주두 부위에도 이렇게 균열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일반 하자 진단 업체에서 만약에 조사하게 되면 이게 구조적으로 하자가 발생이 된 건지 일반적인 문제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된 건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거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런 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수하는 방법이 균열 폭에 따라서도 보수하는 방법이 다 틀리고요. 이렇게 0.3mm 이상은 주입하는 문법으로 0.3mm 미만은 이렇게 표면 처리 문법으로 보수하는 문법이 다 틀리고요. 뭐 환경에 따라서도 다 보수 문법들이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철근이 부식됐는지 또는 뭐 습식 환경인지 번식 환경인지에 따라서도 다 보수하는 방법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보수를 해야만 재하자가 안 생깁니다. 뭐 준공 이전의 하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할 때 미시공 변경 시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설계 도서를 먼저 검토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파트에서 보관하고 계신 준공 도면, 뭐 사업 승인 자료가 있으면 같이 검토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방서가 있으면 시방서를 같이 검토합니다. 그래서 시방서는 이제 도면에 그림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글로 써놓은 게 시방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 내용을 같이 검토를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규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하고 법규하고 맞게 시공이 됐는지 그걸 다 같이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기타 공사 관련 자료를 같이 검토해서 이제 미시공 변경 시공을 조사하는데 저희가 조사할 때는 이렇게 디지털 장비나 측정 장비를 각 구제들을 다 재고 도면에 표기된 거하고 다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게 시공이 됐는지를 다 조사하는 거고 이렇게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치 조사도 합니다. 사실은 지하주차장 바닥이나 그 지하주차장 외벽 이런 쪽에도 액체 방수나 방수가 시공이 되거든요. 그런 부위는 사실은 파치를 하지 않고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에 대해서도 사실은 파치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비판의 장비, 철근 탐사 장비나 뭐 이런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그 안에 시공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미시공 변경시공 실제 저희 아파트인데요. 몇 가지 조사해봤습니다. 사실은 바닥에 지하 주차장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 에폭시가 많이 시공이 돼 있어요. 지하 주차장 바닥에 도장이 되어 있는 게 에폭시거든요. 이 에폭시의 시공 두께도 정해져 있어요. 표준 시방서에 보시면 에폭시 코팅 같은 경우에는 0.3mm, 그 다음에 라이닝으로 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두께를 3mm로 시공하게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에폭시 바닥 시공 확인을 위해서 잠깐 좀 뜯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채 1mm 정도밖에 시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규정에 한 3분의 1 정도 두께밖에 시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바닥의 에폭시는 의외로 자재비가 좀 비싸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3분의 2만큼 시공 안 된 거를 비용으로 따지면 이것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방화 관련 규정에 보면 배관이 층과 층 사이를 관통할 때는 이런 부위죠. 이런 부위를 관통할 때는 사실은 방화 충진제로 외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요 밑에서 화재가 나면 그 불이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게끔 시공해야 된다는 건데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 보면 스티로폴 같은 걸로 그냥 메워놨더라고요. 사실은 방화 충진제는 까맣게 된 그 발포되는 충진제가 있거든요. 그걸로 다 메워야 됩니다. 위아래를 다 메워야지만 문제가 없는데 저희는 사실은 그런 충진제에 대한 시공이 거의 안 됐다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계단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쨌든 그 아파트의 계단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화재 시나 위급 시에도 계단을 통해서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이 계단이 이런 규정들에 의하면 이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서 원래는 손잡이가 30cm 이상이 더 나와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 핸드레일이 요만큼이 더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계단 핸드레일을 잡고 내려와서 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이 계단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벌써 핸드레일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규정에 다 맞게 시공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이 아파트에 보시면 외부에 석재들이 많이 시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석재가 대부분이 이제 건식 석재로법으로 시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석재를 요 철물이 지지를 하는 방법으로 시공이 되는데, 대부분의 시공사들이 여기 나와 있는 요 핀, 요게 석재핀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시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넣어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도 시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요 석재들이 사실 요 돌 위에 그냥 얹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수평화중이 불거나 사실은 이게 그 풍화중이 확 작용하게 되면 이 돌이 사실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 저희가 사실은 진단했던 단지는 아니지만 개포동의 모 아파트에서는 외벽에 있는 석재가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가 굉장히 중요한 하자, 안전상에도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또 일부 이렇게 나무 주위에 이렇게 뿌리를 보다 보니까 이런 철선이나 이런 것들이 제거가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표준 시방서에 보면은 뿌리분 싸게 뿌리 결속 재료를 다 제거하고 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철선이나 이런 것들이 제거가 안 되는데, 이런 철선은 사실 썩지도 않고 이게 재건축 때까지도 계속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보기 싫은 건데 제거가 안 돼 있고요. 뭐 저희가 계단실에 보시면 이렇게 무늬코트가 많이 시공이 돼 있는데, 이 무늬코트도 최종 단계에는 이렇게 아크릴 페인트, 상도를 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도가 뭐냐면 이 낙서방기 페인트처럼 이렇게 번들번들한 페인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코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투명 코팅을 해줘야 되는데 코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팅이 안 돼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이게 오염이 이렇게 묻으면, 오염물질이 묻으면 이게 오염물질이 잘 청소가 안 돼요. 근데 만약 코팅이 돼 있으면 그게 바로바로 청소가 되고 이게 색상이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표준 시방서대로 다 시공이 돼야 되지만 또 상부 코팅이 마지막에 시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외벽에 이렇게 돌의 두께도 한번 재봤습니다. 돌의 두께도 재봤는데, 이게 그 표준
시방서에 건식 석재공사에서 30mm 이상의 두께를 시공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처럼 그 핀도 시공을 해야 되고, 핀도 시공을 해야 되고, 이게 돌의 두께가 너무 얇으면 사실은 이게 강도가 약해져가지고 위험해서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렇게 30cm나 30mm 이상의 석재를 시공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돌 두께를 재보니까 한 27.9mm 정도의 돌이 시공됩니다. 두께도 지금 변경이 된 거고요. 뭐 외벽에 있는 이런 환기구 같은 것들, 뭐 하나는 사실은 흑기구고 하나는 배기구인데 이것도 관련 규정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리가 있어요. 1.5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이것도 방송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오염된 공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많이 이슈화가 됐었는데 저희는 이게 뭐 채 1m도 안 되게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다. 그런 일이. 뭐 아까 이제 타일 규체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거는 이제 법원 감정을 할 때는 사실은 타일 한 장을 다 뜯어봅니다. 뜯어보면 이런 몰타일들이 여기에 이렇게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표준 시방서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빈틈없이 시공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 실제로는 저희가 타일들이 중간중간 비는 곳이 많게 시공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저희가 뜯지 않더라도 타일 주변을 이렇게 뜯으려 보면 빈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점자나 이런 것도 램프나 이런 것도 원래는 이렇게 굴절되는 부위에 점자판을 다 시공해줘야 됩니다. 장애 점자판을 다 시공해줘야 되는데 굴절 부위에 점자판 같은 게 저희는 시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데하고 끝나는 데만 시공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뭐 이제 감정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요걸 한국에 넣을지 만약에 조사하게 되면 한국에 넣을지 아닌지를 저희가 판단할 건데 방화문이 또 이제 많이 이슈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화문에 저희가 하자 진단할 때 이제 두께나 이런 걸 재봐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감정할 때 이제 방화문 시험을 할 수 있게끔 항목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할 때는 실제로 이렇게 시공되어 있는 방화문을 뜯어서 공인 전문 시험 기관에 이거를 가져가서 하루에 넣고 태워보는 겁니다. 태워서 이러이러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규정대로 방화문이 버티는지 그 시험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이제 나중에 감정할 때 비용이 많이 붙는 항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저희가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크게 5단계로 구분해서 저희가 보고서 작성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작업을 조사를 하기 전에 아파트에 있는 관련 자료나 이런 거를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도면이나 그동안 보내셨던 하자 요청 공문철 이런 것들을 미리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일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립한 이후에 아파트에 통보를 하고 공용 부위하고 전용 부위를 구분해서 일단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가 이제 어느 정도 돼서 보고서가 완료가 되면 그 초안을 가지고 여기 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서 혹시나 이제 보고서의 내용이 빠진 부분이 있는지 보완할 내용이 있는지를 서로 간에 협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저희 보고서의 양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준공 이후에 발생된 하자, 요거는 준공 이전에 발생된 하자들에 대한 양식이고요. 준공 이후에 발생된 하자는 저희가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첨부를 하고 이런 하자들이 어디에 발생이 됐는지, 그 다음에 적정한 보수기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기능상의 하자인지 미관상의 하자인지, 또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서 작성하는 건데요. 저희가 사실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런 항목들이 한 350개에서 400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다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저희가 조사하는 거고요. 미시공 변경 시공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이 어떻고 관련 규정이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가 맞다라는 거를 이렇게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정리해서 저희가 보여주겠습니다. 전유부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설문지 배포해서 하자 유형이나 이런 거 저희가 분석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 전유부위에도 미시공 변경 시공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자들이 평형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욕실 천정이나 또는 뭐 싱크대 밑에 뭐 이런 부위, 보이지 않는 부위도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합니다. 어쨌든 저희 보고서의 공정들은 기본적으로 저희 아파트가 개정직권법을 적용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이런 공정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하자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만드는 거고요. 뭐 하자 처리 절차는 크게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파트에서 하자 요청 부분 보내시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합의가 되시면 가장 베스트한 건데 합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고요. 어쨌든 지금처럼 2단계 이제 하자 조사 용역을 하시는 건데 하자 전문 조사 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할 때 최대의 장점은 뭐냐면 모든 공정에 발생되어 있는 하자 조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건축뿐만 아니라 조경, 설비, 전기, 소방 이런 쪽에 다 하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미시공됐거나 변경시공되는 하자들을 다 발치가 가능하다는 거고 어쨌든 그 내용이 다 발치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합의 요청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셔가지고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하자 소송을 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저희가 합의를 하실 때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하자에 대해서 시간은 사실은 저희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는 좀 불리해지는 거고 시공사나 사업주체는 좀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실 때는 꼭 어느 정도 기간을 좀 정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자하고 언제까지 합의를 해서 안 되면 그 다음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이걸 딱 정해놓고 하셔야지 안 그러시면 이거 시공자한테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시공자는 사실 이게 합의를 해줄 듯 보수를 해줄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럼 저는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 기간을 딱 정해놓고 합의를 진행하셔라 말씀드리고 어쨌든 합의가 안 되시면 그 다음 단계 이제 하자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거고요. 그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만약에 소송 진행 단계 결과에 따라서 판결금을 받으시면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고소공사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기술 지원 계획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가 하자 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2단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가지고 시공자나 사업주체하고 합의하실 때 또는 합의가 안 되시더라도 이제 소송으로 진행하실 때 누군가는 옆에서 계속적으로 기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기술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원하는 결과들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합의하실 때나 소송하실 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 관련 법의 적용은 패스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의 소개는 이제 저희는 송파구 문정동 쪽에 있고요. 동부 쪽으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립한 지는 2000년 4월부터 영업을 했으니까 24년 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감정인은 저희가 3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각이 건축, 시공, 안전, 구조 기술사 자격을 다 가지고 계시고요. 관련 업무는 당연히 이제 저희가 법원 감정 업무, 그다음에 하자 진단, 안전 진단, 구조 설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 감정인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지만 이제 구조 기술사시면서 구조 관련 업무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하자 진단 업무는 저희가 1000세대 이상은 저희가 53개 단지 이상 했고요. 법원 감정 업무 중에 공동주택은 저희가 34개 단지 이상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1000세대 이상에 대한 실적 중에 일부 참고적으로 저희가 몇 가지만 발치를 해본 거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그 고덕브라시움이라고 53개동 4,900세대 넘는 대규모 단지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납품한 바 있고요. 대우 프로지오 관련 1000세대 이상 넘는 대규모 단지들도 꽤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기술원의 장점은 크게 이렇게 4가지로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신뢰성입니다. 저희가 이런 그 일을 24년 이상 꾸준하게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은 일부 업체들은 조금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비슷한 이름으로 회사 다시 만들어서 다시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4년 이상 이런 업무를 꾸준하게 했고요. 그러면서도 뭐 크게 문제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법원 감정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하자 조사하면서 조사하는 내용들이 나중에 판결 가서도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다 조사하는 겁니다. 저희가 뭐 전혀 뭐 문제가 없는 항목을 뻥 튀겨서 뭐 이게 진짜 중요한 하자다. 뭐 금액이 얼마나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뻥 튀겨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그 조사하는 내용들이 공신력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누구한테도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술사도 3명이 계시고 감정도 3명이 계시지만 저희 그 사무실에 특급 기술자가 총 7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자들은 사실은 기술인협회에 기술 등급이 다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급 기술자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시공을 직접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주공 아파트도 해봤고 옆곡의 주사하고 복합 아파트도 실제로 시공을 해봤는데 이렇게 시공을 직접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조사를 하면 확실히 틀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뭐 근본을 다 알고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누구보다도 조사나 이런 거는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감정인 등재 현황입니다. 등재 현황은 저희가 1년에 감정인들이 이제 총 10개의 지방법원에 등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개의 지방법원에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이력서 같은 걸 내는 겁니다. 등재 신청을 내면 법원 행정처에서 그걸 다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이 진짜 감정인으로서 적정하구나. 그러니까 1년 만에 한 번씩 심사해서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법원 행정처에서 감정인을 아무나 선정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업체의 기술력이나 또는 뭐 자본, 그 다음에 뭐 사무실의 크기, 뭐 현황, 뭐 장비를 다 가지고 있는지, 또는 뭐 실제로 뭐 대표자나 이런 사람들이 뭐 범죄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다 따져가지고 감정인을 선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 업무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뭐 어느 정도 기술력이나 이런 쪽에서는 다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3명의 감정인들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계신 분은 고등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지정되어 계시고 법원 전문 심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술자 보유현황은 저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계측장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전진단 기관이기 때문에 조사에 필요한 장비들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장비들, 뭐 드론 장비나 조도 측정기 이런 거 가지고 있고, 뭐 진단 리스트는 이제 상호적으로 가지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단보고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저희 진단보고서가 나가게 되면 시공자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저희가 이런 그 항목들이 약 350개에서 400개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항목들을 하자 청구를 하는 겁니다. 시공자나 사업주체한테 하자 청구를 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시공자가 답변을 달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8조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하자를 처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가 이제 하자 청구를 하게 되면 시공자나 사업주체가 15일 이내에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제출하거나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근데 시공자들이 그렇게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1차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뭐 답변이 어떻게 오냐면, 요거는 이제 뭐 우리 하자 아니다, 기간이 지났다, 요거는 그쪽에서 쓰다가 뭐 잘못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이 오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 해드리는 겁니다. 항목별로 답변 의견.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니네가 법의 어떤 사항이나 뭐 시방서의 어떤 사항 때문에 니네 하자가 맞다라는 것을 다 일일이 검토해서 다시 아파트에서 하자 발송 요청 공문을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기술 기능을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시공자가 뭐 항목 중에 거의 한 50%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하다가 사실은 이렇게